안녕하십니까. 송교수의 크립토 위클리 제2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낸스 사태의 전개 방향, 그리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천 종목인데 그 코인뷰로라고 하는 데에서 창투사들의 투자를 받은 데 5군데를 최근에 투자를 받은 곳이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갈 수 있느냐, 길게 버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투자를 제일 많이 받은 곳이고요. 이제 유명하죠. 데프레스, 플로우, 크립토 키티를 만든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요게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기도 했습니다. 알고랜드, 치아 네트워크, 쿠사마는 저희가 폴카닷과 더불어 듀얼체인처럼 구성되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5가지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 엔티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코인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올 때 지금 현재 그 사용자가 가장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윌리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은 웨일 투자자 및 리테일 투자자가 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웨일이 17마리나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웨일 홀딩이 65,000 BTC 이상 금액으로 칠 때는 2.2 빌리언, 원화로 따지면 뭐 한 2조 5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윌리엄 클레멘트가 한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거래소의 유출입을 분석을 해가지고 BTC에 지금 서플라이 샥이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올해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꽤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윌리엄 우. 이분은 이제 거래소의 BTC 유입과 유출입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이제 다른 소스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고요. 요는 뭐냐면은 특히나 고래들, 많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해킹 리스크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그 자기 지갑에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팔 때가 되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 또한 서플라이 샥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익명의 트레이더입니다. 별명은 데이빗 더 웨이브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코인 가격이 14,000에서 6,400까지 하락을 예언했다. 그래서 적중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고, 지금 현 상황이 2018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예언을 맞춘 거고 2018년이랑 예언 비슷해가지고 지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BTC의 조정은 앞으로 5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올린 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2018년이랑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지난주랑 겹치긴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은 우선 선물 거래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고요. 선물 거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랑 다 갈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선물 거래는 상품을 파는 것도 굉장히 규제가 많은 거고요. 누구한테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규제가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FTC는 미국인들한테 이걸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해가지고 올해 초 조사를 시작했고 5월경부터는 이제 그 법무부와 국세청이 자금 세탁 탈세임 조사하고 있고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태국, 케이먼 해가지고 이제 바이낸스가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다.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원화 입출금, 파운드화 입출금은 금지를 시켰고요.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지난 5월달에 가격이 급락할 때 거래가 1시간 정도 안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안 되면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강제 청산을 당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단 소송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나섰죠. 우리나라 나서가지고 특근법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거래소도 우리나라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워낙 영업은 이제 선택인데 될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원화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규제를 하고 그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처벌하고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설립자 상펑짜오가 이제 그 캐나다인이고 원래 이제 국적은 중국인이고요. 근데 캐나다 국적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싱가포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이제 케이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인주의라면 캐나다, 속지주의라면 싱가포르. 근데 미국은 뭐 사실상 치해법권이죠. 우리나라 투자자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도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눈치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끼리의 이제 공동으로 뭔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바이낸스에 나 계좌 있는데 바이낸스에 선물 계좌 있는데 선물 갑자기 닫히나. 중국은 이제 뭐 그런 바이낸스랑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긴 할 것이나 갑자기 그 계좌 동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낸스에 최초에 가입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메일만 있으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송금 한도나 이런 걸 늘리는 과정에서 KYC를 해서 여권을 신분증을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적을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국가하고 문제가 되고 있으면 영업 정지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지, 계좌 동결 뭐 이런 거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바이낸스 영업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파생상품 관련된 거고요. 물론 자금 세탁 방지, 탈세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그 모든 거래소들한테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어떤 나라의 계좌 정지 이런 걸 생길 수는 없고요. 자금 세탁 방지나 탈세는 피할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각 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구 사항이 올 때마다 거기에 대응을 잘 하는 도리밖에는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바이낸스의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125%배인데 125배면 사실 이제 카지노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게 그 거래소냐, 이게 증권회사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도박장이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를 이제 축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 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저는 이제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 되면은 다른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은 다른 거래소에 가서 레버리지 높은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부 당국들, 여러 나라 당국들은 또 그 거래소를 가지고 규제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숨바꼭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겠죠. 바이낸스가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탈중앙화 서비스 P2P 방식의 거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이제 감독 당국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이낸스는 제가 그 송교수 TV 첫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생태계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낸스라고 하는 통화가 있고 이 통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자의 이제 가격 차트고 1년 동안의 가격의 흐름입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달러 기준 금액이고요. 최고가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800불 근처까지도 이제 갔었고요. 보면은 이제 그 비트 대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잖아요. 비트 대비했을 때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5월 최고가를 대비할 때까지 비트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 첫 번째 이제 오르기 시작했었던 요소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던 디파이들이 이제 바이낸스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바이낸스 체인의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굉장히 속도가 빨랐죠.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TVL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승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상승 구간이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이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가 매 분기마다 시행하는 그 소각이 있었습니다. 그 소각이 4월 16일 날 있었고요. 그 기간에 공교롭게도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때 상장을 하면 이제 100억 불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아니죠. 100 빌리언 이제 100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바이낸스가 그러면은 그거랑 비교할 때는 바이낸스의 가치는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코인베이스의 몇 배가 돼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재료를 얻고서 급등하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급락을 하고서 이제 최근에 부진하였다가 다시 이제 비트 대비 아주 최근에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 대비 아웃퍼폼하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2분기 소각이 이제 그 며칠 남지 않았어요. 2분기 소각으로 인한 영향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 언더퍼폼을 했었던 것이 규제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장 낮았을 때가 이제 이게 규제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시점이고 이제 220불까지 갔었고요. 지금 330불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때 대비하면은 뭐 거의 이제 50% 가까이 오른 거죠. 지금 거의 이 방송 직전에 제가 이제 캡처한 그림입니다. 다만 자, 그러면 이게 다 선반영이 됐느냐 이제 따져봐야 될 건 그런 거죠. 아니면 아직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소각이 아직 며칠 더 남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그게 언제 재료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 가격이 유지될까? 아니면 떨어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본 프레젠테이션은 참고용이고요.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톡방에 오시면은 이제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바이낸스나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스폰서인 보스 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